라인 야후는 각각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대5의 지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합작 회사입니다. 한국, 일본 양 국가 간의 이슈로 변질될 수도 있는 이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감정적인 문제까지로도 좀 나타나고 있긴 한데, 많은 미디어에서 이에 대해서 앞다투어 이슈를 전했는데 테크 언박싱에서는 기술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두 번째 테크 언박싱, 라인 야후의 지분 분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슬땀 흘리며 노력한 쌀을 수확한 다음에 창고에 잘 옮겼는데 어느 날 참새 몇 마리가 쌀을 훔쳐간 이후로 땅 주인이 농사 기술과 수확한 쌀을 모두 내놓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거기에 모자른 듯 주인이 수확한 쌀을 모두 본인 창고로 옮기기 위해 창고까지 새로 지으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극단적인 비유를 드렸는데 현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라인 야후입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라인 야후에 대한 이슈는 기업과 기업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와 국가의 문제로 커지게 될까봐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라인 야후의 이슈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존재했었고 이제야 올 것이 왔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이 이슈가 커지게 되었는지 기술적인 문제로 저희는 접근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인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볼게요. 자, 라인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네이버 톡을 출시하면서 같은 해 6월에 라인이 출시됩니다. 자, 이 라인이 개발됐던 거는 그때 당시 2011년도에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해진 의장이 여기서 통신 두절이 된 것에 대해서 영감을 받아서 개발하는 것을 착수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국내 사정은 2011년도에 카카오톡이 이미 국민 메신저로 많이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라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선점을 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목표가 연내 5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내 5억 명 이상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가입자 수가 약 3억 7천만 명 정도 되고 있었고요. 이 3억 7천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국내와 일본만 포함한 것이 아니라 동남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을 포함한 가입자 수를 의미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라인이 좀 더 확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야후재팬과 경영통합을 진행하게 됩니다. 2019년도 11월에 라인과 Z홀딩스의 경영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Z홀딩스는 현재 라인 야후가 함께 소프트뱅크랑 통합하게 된 A홀딩스의 전신이고요. 네, 이때 당시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핀테크 시장 점유율 때문에 엄청나게 출혈 경쟁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이 두 회사가 이제 경영통합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면 야후는 일본 내에서 이 검색과 포털 사이트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라인의 경우는 메신저로서 점유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야후 같은 경우는 메신저에 대한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좀 낮고요. 라인은 마찬가지로 검색과 포털에 대한 경쟁력이 낮다 보니까 두 기업이 간편 결제 서비스, 쉽게 말해 라인페이, 그리고 페이페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과 이때 당시에 또 있었던 배달업계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로 1, 2위를 서로 인수했었기 때문에 출혈 경쟁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이를 줄이고자 합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행보를 보면 2021년에 두 기업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대5의 지분을 가지고 이제 A홀딩스 산하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라인 야후가 발생하게 되는 기초가 된 거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지분이 반반 나눠지고 23년 2월에 라인과 야후 그리고 Z홀딩스가 합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완전 합병이 되는데 완전 합병이 되면서 라인 야후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라인 야후가 탄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면 경영통합 같은 경우는 각 사업자가 자기의 아이템을 가지고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완전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로 모아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완전 합병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는 상당히 좀 경영적인 부분이고 히스토리컬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좀 살펴볼 텐데, 자, 지금 살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 정부에서 왜 라인을 이렇게 자꾸 들쑤시는 행위를 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2021년도 3월에 있었던 일본 언론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상당히 부실하고 중국의 누출 우려 의혹이 제기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일본 언론 중에 이제 유명한 메이저가 이제 아사히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아사히에서 주장한 내용이 1월부터 감시하는 업무를 일본에 위탁했는데 이 위탁 업체가 다시 중국으로 재위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재위탁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데이터가 2번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누출 의혹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중국 법인에서 당연히 이 라인 이용자가 요청했을 때 일본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건데, 이렇다 보니까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바로 일본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슈가 발생했는데, 같은 해 6월에 이런 발표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발표된 내용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위치가 이제 은폐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일본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게 일본 내에서 이 라인에 대한 감사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조지 시시도 도쿄대 법정대학원 교수와 그 다음에 가와구치 설계 대표인 가와구치 히로시라고 하는 두 분이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을 구성됐던 건데 이 두 분이 이제 나와서 발표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라인이 가지고 있는 메인 데이터 센터는 현지에 구축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데이터들 여기 잘 보시면 이미지, 동영상, PDF와 같은 첨부 파일 관련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는 이 데이터들이 첨부 파일 데이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특히 인공지능 입장에서 본다고 했을 때요. 너무 인공지능적인 기술로만 보겠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비정형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데이터들, 뭐 텍스트 데이터나 이런 채팅 데이터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미지, 동영상, PDF 같은 첨부 파일 관련된 데이터가 전부 다 한국에 있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대규모 서버를 일본 내에 구축하는 게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자체에 대해서 정말로 안일하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자체를 일본에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근데 자세한 내목은 둘째 치더라도 일단 이 특별위원회에서 발표했던 내용 자체가 데이터가 일본에 없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주요 개인정보, 중요한 내용이죠. 개인정보는 일본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되어 있던 상태였고 15년도에는 당연히 여러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메인 서버는 일본에 있다. 개인정보는 법률에 따라 관리된다. 그렇죠. 이제 라인이 일본에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일본 법에 따라 관리를 했겠죠. 그리고 라인을 구성하는 주요 서버는 일본에 있고 일본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이런 것들을 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당연히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은 바로 요거죠. 이렇게 파일 데이터들이 일본에 없다라는 부분. 요거죠. 자, 이래서 이제 계속해서 일본 언론과 정부에서 계속 라인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라인에서는 발표를 해주죠. 뭐냐? 우린 3년에 걸쳐서라도 뭐 이렇게 한국에서 일본으로 데이터를 이전할 거다. 그러니까 정부 신뢰라고 하는 건 일본 정부의 신뢰를 의미하는 거겠죠. 왜 일본 정부의 신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은 라인이 아무래도 일본 내에서 점유율이 높고 지금 우리가 흔히 카카오톡에서 특히 많이 하는 것 중에 뭐 본인 인증을 한다든지 핀테크라든지 알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라인이 일본 정부에서 발급하는 행정에 대한 부분의 알람들을 라인을 통해서들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앞에서 계속 의혹 제기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게 되니 이제 라인에서는 이런 데이터들도 전부 일본으로 이관하고 여기서 셋업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스케줄을 전부 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목표겠죠, 사실. 목표를 한다라는 거였고, 아직까지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그쵸. 24년도 상반기라고 했으니까 이제 올해 상반기 얼마 안 남았지만, 뭐 이때까지 옮기겠다 하는 것들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 한국 데이터 서버로 옮겨놨던 것들이기도 하고, 일본에 있는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건 싹 다 이제 일본으로 넣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신뢰도를 좀 챙겨보려고 했습니다. 라인에서. 이렇게라도 저희가 할 테니까 믿고 사용하시라. 그런 거였는데 문제가 발생해버립니다. 바로 4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네, 실제로 발생한 일이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개인정보 뭐 이런 게 유출된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 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내용들은 유출은 안 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뭐 무슨 채팅 내용이라든지 민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해킹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라인 야후에서는 대응을 하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정부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발생했던 거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보고를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이제 보고를 제출을 했고, 근데 좀 결론적인 얘기지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일본 총무성 측에서는 데이터를 한국으로 보내고 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든 거였죠. 자, 일단은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느냐.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IT 기업이고, 현재 지금 네이버에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보안 신뢰성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각 춘천, 각 세종을 통해서 보관해놓고 여기에서 데이터들을 전부 다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각 춘천, 각 세종 하는데 왜 각이라는 이름을 썼느냐? 팔만대전경이 합천 해인사에 있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각이라고 하는 것은 절의 경전이나 책이나 목판 같은 것들을 이제 보관하는 보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와서 네이버에서는 자기네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이제 각이라는 이름을 지어둔 거고요. 자, 근데 좋습니다. 이 지금 클라우드 센터는 무사고 10년째다라고 하면서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라인이 해킹을 당했느냐? 자, 이 과정이 크게 4단계에 걸쳐서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클라우드 협력사 PC에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고, 자, 이제부터 거꾸로 타고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업 클라우드 서버에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된 다음에 그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해커가 침투를 하고, 그 다음에 라인 야후 시스템까지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좀 저는 놀라운 게, 여기까지 침투했으면은 다른 네이버 서비스들도 많을 텐데 왜 라인 야후 시스템으로 들어갔을까라는 부분도 조금 의아한 거긴 한데, 네, 그런 의혹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요. 사실 기반으로 얘기하자면 어쨌든 라인 야후 시스템을 침투를 했고, 거기서 앞서 보신 대로 40만 이상, 최종적으로는 53만 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해킹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꾸로 타고 가서 일본으로 갔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일본에서는 이제 라인에게 압박을 주기 시작했던 건데, 사실 이 일본이 이런 개인정보 해킹에 대한 부분으로 조치를 취한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별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 조금 된 얘기긴 하지만 2018년도에 이 페이스북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본 총무성에서 이 페이스북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첫 번째로는 뭐 좋아요 버튼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이 8,700만 명의 데이터에 대해서 빼돌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라 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해킹에 대한 대응, 2,9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된 것으로 된 것에 대한 일본인도 피해를 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당연히 일본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조금 의아하죠. 네. 뭐 페이스북이 일본에 지사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라인에게 조금 하는 행동과는 좀 다르긴 하죠. 경제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은 빼고 그냥 이렇게 원인 규명 재발 방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라고 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왜 의아한 거냐면,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해킹을 당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 건수가 53만 건이다, 뭐 이렇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너무 강경책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 강경책으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지분을 바로 다 털고 나가라라는 식인 건데, 좀 더 기술적으로 좀 생각했을 때 이 타이밍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7월에
이 발표를 합니다. 바로 클로버 X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생성 AI, 그러니까 LLM이죠. 그래서 대규모 자연어 처리에 대한 모델을 생성한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하이퍼클로버 X가 발표가 됐고, 이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대충 한 2040억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리고 라인의 모기업인 네이버에서 이런 생성 AI를 개발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움이었죠. 이 클로버 X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저 개발한 AI가 일본으로 들어오겠다. 누구나 예측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견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견제를 한다 치더라도 이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느냐? 바로 라인을 타고 들어오겠죠. 라인에 AI를 붙여서 들어오게 될 거고, 당연히 서비스는 라인을 타고 퍼지게 될 거고, 사람들은 많이 이용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미 라인을 통해서 이 기술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거든요. 라인웍스라고 하는 사내에서 사용하는 인트라넷 같은 건데, 이거를 당연히 일본에서도 선호하죠. 라인을 이용해서 하는데 여기에 AI 기술이 덧붙습니다. 그리고 라인 자체에서도 이렇게 일본의 인공지능 사업을 선도한다라고 아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라인 야후에서는 소프트뱅크의 지분도 있다 보니까 소프트뱅크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좀 그렇다는 거예요. 타이밍 자체가 왜 지금 타이밍에 이러는가? 물론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비즈니스에서는 당연한 걸 수도 있긴 한데, 자,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들어온 것도 좀 꿍꿍이가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런 이슈가 왜 발생했느냐? 자, 일본 정부에서 AI 개발을 위해서 소프트뱅크를 지원합니다. 물론 소프트뱅크만 지원한 건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소프트뱅크뿐만 아니라 이 사쿠라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업, 그 외에 다양한 기업들의 전부 이 슈퍼컴퓨터 개발 보조금을 전부 지급을 해준다. 한 4천억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뭐 토탈 금액이 아니라 소프트뱅크에만 그 정도로 지원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소프트뱅크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인물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이제 손마사요시 회장이고요. 네, 이름 자체는 정의 그 자체이신 그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대통령 앞에서도 이제 이 얘기를 했었죠. 미래 시대는 이제 AI의 시대가 올 것이다. AI가 가장 중요하다. AI만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AI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해안이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죠? AI 시대가 진짜로 도래했고, 그래서 지금 세상 자체가 좀 뒤집힌 느낌도 좀 있습니다. 점점 뒤집혀 가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정작 소프트뱅크가 개발한 AI가 없다라는 부분이 제일 문제이긴 합니다.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한국에서 AI를 그렇게 주구장창 외치셔서 한국에서 AI를 개발했더니, 그리고 그거를 기술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고, 근데 이 타이밍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라인 야후에서 네이버 패싱, 뭐 구글과 AI 검색 손 잡았다. 이거는 사실 국내 언론, 한국 언론이다 보니까 뭐 이런 워딩이 조금 과격하게 보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미 애초부터 소프트뱅크는 구글 말고도 오픈 AI나 AWS AI를 계속 활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웃긴 건 뭐냐면 라인 야후잖아요. 그러니까 라인과 야후의 지분이 5대5였던 상황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라인에게 받지 않았다. 혹은 우리가 이런 거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걸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어떤 이 긴밀한 협력이라는 부분이 없었다라는 게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었던 거죠. 경영 통합을 이어서 완전 합병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협력이 없었다. 어떤 기술적인 견제는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여기 네이버 패싱이라는 걸 떠난다 하더라도 일단 구글과 AI 검색을 손잡았다. 즉 기술 제휴 자체를 구글과 했다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네이버의 이 기술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계속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분을 떠나서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공교롭게도 이 타이밍에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전입니다. 지금 앞에서 보셨던
구글과 검색 손잡은 거 이전에 사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오픈 AI의 아시아 첫 사무소가 일본으로 갑니다. 게다가 그냥 사무소만 여는 게 아니라 일본 도쿄 사무소를 설립하면서 여기에 일본 맞춤형 GPT-4 모델까지 같이 출시를 해버립니다. 상당히 무서운 게 이게 그렇게 그냥 맘먹은 대로 되느냐 한다면은 절대로 불가능하긴 한데 이 형님들은 또 해냅니다. 이 오픈 AI 형님들은 이걸 또 해냅니다. 그래서 일본어 모델을 아예 만들었고 심지어 이 모델이 기존의 GPT-4 터보보다도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3배나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일본어 맞춤형 GPT-4 모델이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일본 내에서는 환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 분은 환대하기 좀 힘들죠. 바로 손정희 회장이 그렇죠. 소프트뱅크 내에서는 생성형 AI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라고 하는 시장에 소프트뱅크는 계속해서 투자를 때려박기 시작합니다. 이미 1784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 추가로 1조 3380억 원 상상이 안 될 정도의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추가로 이제 투자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소프트뱅크의 입장에서 발표한 것은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모델 파라미터는 1조 파라미터 수준인데 이게 GPT-4의 수준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오픈 AI에서 만드는 그 AI보다 혹은 그 AI만큼 이런 AI를 만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존은 계속 미국 글로벌 기업들이 만들어낸 AI 가지고 쓰고 그거 개량하고 했던 거를 우리 이름으로 소프트뱅크라는 이름으로 AI를 만들어내야지 라는 거죠. 이 야망, 이 포부가 계속 저변에 깔려 있었던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계속 의아한 것은 그게 라인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건데 인공지능 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에 대한 자유도가 소프트뱅크에는 사실 없었던 거죠. 앞서서 봤던 것처럼 이 지분 나눔에 있어서 소프트뱅크가 가져간 부분이 경영 쪽을 좀 맡았었고 기술적인 부분이 라인에서 가져갔던 거였는데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력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프트뱅크랑 같이 한 것도 없었고 개발도 없었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기술 이전은 더더욱 없었겠죠. 그리고 데이터 이관 자체가 일본 내부에 뭐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부 다 한국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를 개발했다. 이미 발표도 했고. 그래서 네이버는 자기네들 AI도 가지고 있고 그걸 이제 일본 시장에 가져와서 자기네들 기술을 쫙 깔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우리는 없는데 이거를 뺏기고 있어야 되는가. 눈 뜨고 코 베인다. 뭐 딱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손정희 회장은 계속해서 AI를 주구장창 외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라인을 견제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치적이나 뭐 경제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가적으로 혹은 뭐 다각도로 분석을 못할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배제한다 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봤을 때도 소프트뱅크가 라인에 가지고 있는 이 심기 불편함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향후 전망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소프트뱅크가 라인의 지분을 전부 가져올 수는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금액적인 규모도 만만치 않고 기술적으로도 모든 걸 이관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기간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네이버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할 여지가 있다라는 발표도 났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정부, 한국 정부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떻게든 도와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발표도 나왔습니다. 당연히 한국 시민으로서는 이 라인이 뺏긴다라는 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긴 하고요. 자, 그걸 떠나서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감정적인 걸 내세운다고 하면은 이제 일본 측에서는 너무 날강도 심보를 내세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미 잘 키워놓은 라인 이제 낼름 받아먹고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점유율 가지고 있는 거 후루룩 짭짭하려고 하는 이 작태가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긴 한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결국에는 인공지능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자기네들의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라인에 대한 견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픈 AI가 일본에 들어온 것 자체가 소프트뱅크 입장으로서는 좋으면서도 싫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손정희 회장은 소프트뱅크는 오픈 AI에 투자도 했으니까요. 좋으면서도 싫은 부분일 텐데 모쪼록 사실 좀 더 긴밀한 협력이 발생해서 뭐 한국과 일본, 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라인과 야후 전부 이제 어느 정도 기술 진보가 더 일어나는 게 저는 더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이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에 있어서는 협력이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네, 2024년 5월 두 번째 테크 언박싱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